노벨상 수상자들의 지적, 윤석열이 드러낸 특권 세력의 본질주 병기, 소셜코리아 전문가들 이구동성 기득권 무너뜨려야 번영, 특권 세력은 혁신 걸림돌. 한국의 공론장은 다이내믹합니다. 매체도 많고 의제도 다양하며 논의가 이뤄지는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많은 논의가 대안 모색 없이 종결됩니다. 소셜코리아 https://OCILKURA 오그는 이런 상황을 바꿔 대안 담론을 주류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근거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분석, 문제를 다루는 현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거쳐 실현 가능한 정의로운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소셜코리아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 기금이 상생과 연대의 담론을 확산하고자 당대의 지성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플랫폼입니다.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그리고 제임스 로빈슨, 이 세 경제학자의 답은 지극히 간단 명료하다. 사회혁신과 경제기술 혁신의 길을 정치적 강자와 경제적 강자의 특권 질서가 가로막고 있을 때 국가는 실패한다. 이들의 저술에는 이명제를 예시하는 흥미진진한 역사적 사례들이 펼쳐진다. 소수의 엘리트 집단의 정치와 경제 권력이 집중된 고대 잉카 제국의 실패, 원주민과 흑인을 노예로 삼고 자원 수탈을 일삼았던 중남미 지역 스페인 식민지의 실패, 벨기에 레오폴 2세의 잔혹한 식민 통치 이후 정치적 혼란과 내전을 지속한 콩고의 실패, 그리고 폐쇄적 정치와 경제로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실패. 한국 사회도 동학혁명을 외세로 진압했던 조선의 종말 그리고 그 후 전개된 뼈아픈 근현대사의 경험이 있다. 동학혁명은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평등주의와 민주주의에 뿌리내린 조선의 근대 시민혁명이다. 혁명 정부가 1894년 남도를 통치했다. 동학혁명이 추구했던 사회기력을 저항했던 탐욕스러운 조선의 성령. 엘리트 집단은 외세까지 끌어들여 특권 질서를 지키는데 안간힘을 다 썼다. 신식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개입으로 혁명은 좌절했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 조선은 일본에 의해 외교권을 박탈당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0년 일본의 강제병합으로 국권까지 상실했다. 혁신은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끊임없는 도전과 응전이 지속돼야 한다. 돈과 자본의 힘을 축적한 경제 강자가 경제 약자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할 때 창조적 파괴를 통한 경제 혁신의 길이 가로막힌다. 부패한 특권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대다수 정치 약자의 자유와 기회를 억압할 때 부패한 사회 질서와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창조적 파괴의 길이 막힌다. 바로 이것이 착취제도가 경제성장과 번영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는 정치경제학적 메커니즘이다. 흥망성쇠의 중대 갈림길에 선 대한민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기 앞서 정문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은 대만, 일본과 함께 민주화와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단기간에 선진국 수준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로 유명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 후진적인 추격형 개발국가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어렵고 다른 선진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는 더더욱 어렵다. 선진적인 국가 체제로 탈바꿈의 인적 역량과 제도적 역량을 업그레이드해야만 경제발전과 국가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중대한 갈림길에 있다. 30년 넘게 지속되는 일본의 장기 침체 그리고 개발도상국으로 추락했던 아르헨티나와 같은 실패를 피하려면 하루빨리 정치와 경제를 아우르는 사회, 대개혁을 통해 후진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합리적인 질서로 교체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직면한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다.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오랜 개발독재와 불공정한 경제, 그리고 부패한 관료 사회에 누적된 특권 질서가 사회 곳곳에 널려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동학혁명의 좌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국가 흥망성쇠의 중대 갈림길에서 정치적, 경제적 특권의 탐욕스러운 저항은 극대화한다. 정치는 명분을 상실한 채 맹목적으로 특권을 지키고 특권을 파괴하는 혁신에 대해 폭력적으로 저항한다. 그 폭력은 검찰, 사법, 행정의 공권력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군사력까지도 동원한다. 우리는 이런 폭력을 과거에도 수없이 경험했다.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민 지식인과 정치인에게 가해진 국가폭력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한다. 사회혁신을 빨갱이, 공산주의자, 간첩 등으로 악마화하고 고문하고 조작된 범죄 누명으로 사법살인까지 저질렀던 부끄러운 역사. 국가는 어떻게 번영하는가?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데런 아세모글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250년 전 애덤 스미스의 답 역시 지극히 간단 명료하다.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그리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계급의 가장 높은 번영을 보장하는 비결이라고 했다. 경제학의 고전 국부론이 제시한 바로 이 답을 경제이론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검증한 것이 2024년
3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와 현대 경제학이 이룩한 성과다. 정치 강자와 경제 강자의 지배와 억압이 만연한 특권. 질서가 정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착취 제도를 만든다. 그래서 강자의 폭력을 견제하고 특권 질서를 방지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이 국가 번영의 필수 조건이다. 전 세계 175개국 데이터를 분석한 아세모글루와 로빈슨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화는 25년 후 1인당 GDP를 20% 이상 높이는 결과를 낳는다. 한국의 경우 그 영향은 훨씬 컸다. 민주화 25년 후 1인당 GDP 2024년 실질가치 기준은 약 600% 6배 상승하여 1987년 약 5,000달러 수준에서 2012년 약 3만 달러 수준이 됐다. 비슷한 시기 민주화한 대만도 1인당 GDP가 약 500% 상승했다. 특권 질서를 해체하고 착취 제도를 혁신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이 한국과 대만 같은 성공적인 나라에서 얼마나 큰가를 이 수치는 잘 보여준다. 윤석열의 위헌적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는 바로 이런 특권 세력의 저항이 일으키는 국가 폭력의 정점을 보여준 것이다. 윤석열 일당이 북한군을 자극해 전쟁 위기까지 초래했다는 외환죄 혐의도 짙다. 이 사태를 단순히 몇 사람의 정치적 오판 혹은 개인적 일탈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 이런 명백하고도 중대한 반헌법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보수 정치를 대표한다는 대다수 정치인이 내란의 우두머리를 비호하고 내란 세력의 복귀를 꾀했다는 사실이 바로 이 사태의 본질을 말해준다.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 비판적 의회 정치와 비판적 언론에 대해 무도한 압수수색과 수사권 남용을 자행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공권력의 폭력이 지속된 것이다. 보수를 자처하는 정치인 중 절대 다수가 행정부의 오만과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입법부 일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짓밟는 폭력을 두둔했다. 윤석열 정권은 언론 탄압을 일삼은 전력을 가진 사람을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국가기관에 임명하고 사회적 약자와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언행을 일삼았던 사람을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국가기관에 임명하고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사람을 독립을 기념하는 기관의 기관장으로 임명하는 등 집권 초반부터 대한민국 75년의 특권 질서, 그 뿌리속까지 썩은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은 이 사태 후 공개된 한국은행의 작년 말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통해 추계하면 약 6조 3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실추된 민주주의의 가치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스웨덴 국제정치연구소와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트 유닛이 IU는 각각 비상계엄과 그 이후 지속한 정치 불안정을 이유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강등시켰다. 특히 이 IU가 평가한 한국 민주주의 지수는 이 지수가 집계된 2006년 이래 최저값을 기록했고 순위도 전년 대비 10단계나 추락했다. 내란이 그들의 계획대로 이뤄졌다면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단기간에 모두 잃게 되는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 특권 질서 지키는 정치 청산해야 할 때 1.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나경원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자본주의는 여전히 재벌 대기업 집단과 같은 경제 강자의 특권이 지배한다. 재벌가의 2세, 3세 경영의 특권 질서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를 박탈한다.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기업 간, 부문 간, 노동 간 격차를 키우고 인적, 제도적 역량을 훼손하여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잠식한다. 한국 정치도 식민지 파시즘과 군사 독재의 기나긴 권위주의를 지내오며 쌓이고 쌓인 정치 특권이 지배한다. 언제라도 파시즘이 기승을 부리게 할 수 있는 특권의 존재를 윤석열과 그의 지지 세력이 증명했다. 기나긴 권위주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침략자에 부역하고 때로는 독재자를 우상화하며 힘을 키워온 족벌 언론도 2대, 3대 세습을 거듭한다. 탐욕의 특권 질서는 금융, 교육, 종교, 복지와 의료 영역에까지 뻗쳐 세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특권 질서 속에서 돈과 자본의 꿀이 흐르는 길목길목을 지키며 특권의 창과 방패로 기생하는 검찰, 사법, 관료 조직의 슈퍼 엘리트 집단이 있다. 이제는 마땅히 해체돼야 할 특권 질서를 지키려는 수구, 정치의 끝없는 탐욕이 그 정점에 이르렀음을, 그래서 언제든 나라를 벼랑 끝으로 내몰을 제3의 내란을 도발할 수 있음을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내란 사태는 여실히 보여주었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던 특권 세력이 재집권을 위해 국지전까지 불사했던 1997년 부품 공작 이른바 총풍 사건을 우리는 기억한다. 2000년대 중반 차떼기로 불법 정치 자금을 동원하며 재벌 총수들과 수구 정치가 유착했던 사건도 있었다. 수구 정치는 이명박과 박근혜라는 중대범죄자를 배출했고 이제는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까지 배출했다. 대한민국 특권 질서의 탐욕은 친위 쿠데타는 물론 전쟁도 불사할 것이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이 특권 질서를 지키는 정치를 이제 청산해야 한다.
국민을 공평하게 대표하는 포용 정치가 특권을 해체하고 완전한 정의,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등의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데 매진할 때 국가 번영의 길이 만들어진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파면 외신이 주목한 지점 임상훈. 극찬 그 이상의 분석을 내놓은 언론들 분노를 질서로 전환시킨 시민의 위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외신 기자들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한 사람의 정치인이 헌정 질서를 위협했을 때 한국 사회는 어떻게 대응했는가? 세계가 주목한 것은 단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에 이르는 방식이었다. 이 사건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응축한 것이었다. 윤석열의 몰락은 한국만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늘날 전 세계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정치 구조의 위기, 민주주의의 균열, 그리고 권위주의의 기환이라는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의 구조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한국은 대통령 1인의 결단에 따라 외교, 국방, 입법 거부권까지 좌우될 수 있는 체제를 운영해왔다. 2024년 12월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고자 계엄령을 선포하며 권력 장악을 시도했다. 그 순간 우리는 민주주의가 단 한 사람의 결심에 좌우될 수 있는 위태로운 구조 위에 서 있음을 확인했다. 이 사태는 세 가지 차원에서 오늘날 세계 민주주의가 처한 위기를 요약한다. 첫째, 대통령제 국가들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제왕적 권력 집중의 문제. 둘째, 민주주의 내부에서 자라나는 극우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확산. 셋째, 사법기관의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정치에 종속되며 흔들리고 있는 현실. 한국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 세 가지 위기가 한순간에 응축되어 드러난 결정적 사례였다. 이 같은 권력 집중의 위협은 외신 보도에서도 분명하게 지적되었다. 프랑스의 르 몽드는 이번 사태를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된 권력의 위험을 보여준 사건이라 분석하며 헌정 시스템의 유연성과 대응 역량이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가늠한다고 강조했다. 주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 그렇다면 이처럼 구조적 위기가 뚜렷한 상황 속에서 한국의 대응은 무엇이었나?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두 가지 잠재적 힘은 주권 민주주의와 헌법 법치주의였다.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질서 정연한 불빛, 그리고 오랜 숙의 끝에 조용히 내려진 헌재의 결정. 이 두 장면은 한국 민주주의의 주권성과 절제된 법치가 동시에 작동했음을 보여주었다. 먼저 헌재는 이 사건을 철저히 헌법의 틀 안에서 다루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판단했고 그 결정은 전원 일치였다. 정치적 기류도 여론의 압박도 아닌 오직 헌법이라는 기준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법치주의의 전형적인 구현이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이러한 법치가 감정이 아닌 절차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르 몽드는 이번 판결을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헌법의 언어로 내려진 역사적 판결이라 평가했고 독일의 지트도이체 차이퉁은 민주적 질서가 무너지는 순간 법치가 그것을 복원하는 방식의 상징이라 논평했다. 그러나 법의 절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직후 거리로 나온 시민들은 단순한 분노에 머무르지 않았다. 그들은 헌법 조항을 인용해 외치면서 제도적 절차를 지지했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헌정주의를 실천했다. 이러한 시민의 태도는 단지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민주주의에 내면화된 실천이었다. 프랑스의 리베라시옹은 이를 분노를 질서로 전환시킨 시민의 위험이라 표현했고 독일의 디차이트는 한국 시민들은 민주주의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두 축 곧 시민의 주권의식과 법의 절제가 나란히 작동하는 보기 드문 장면을 만들어냈다. 한국은 헌법을 외친 시민과 헌법을 따진 재판관이 손을 맞잡은 유일한 나라였다.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는 한국 사회가 권위주의적 파시즘을 시민과 제도의 결합으로 막아낸 보기 드문 사례라고 평가하며 이를 현대 민주주의의 방어선 중 가장 질서 있는 대응 중 하나로 꼽았다.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식을 보도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 세계 민주주의가 다시 새겨야 할 이정표. 이러한 대응은 단지 한국사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경험은 세계 민주주의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보편화될 수 있을까? 섣부른 일반화는 경계해야 하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는 가능하다. 첫째, 시민은 권리의 수혜자가 아니라 책임의 주체로 행동해야 한다. 둘째, 사법부는 정치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되어야 하며 셋째, 이 둘을 연결하는 교육, 언론, 시민단체 등 사회적 인프라가 유지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는 한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감정이 아닌 구조로 해결했다고 분석했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인에는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지 선례가 아니라 가능성이라고 보도했다. 오늘날 전 세계 민주주의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한국이라는 예외가 존재한다는 것은 불가능이 아니라는 뜻이다. 민주주의가 위기의 순간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선례 그 자체로 한국의 이번 경험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개인의 몰락에서 출발했지만 그것을 헌법으로 정리한 것은 사회의 성숙이었다. 감정에 무너지지 않고 절차를 지켜낸 정치. 그것은 파괴가 아닌 복원의 혁명이었고 그 질서야말로 민주주의의 본령이었다. 한국은 위기를 회피하지 않고 시민의 주권의식과 절차를 존중한 헌법적 판단을 통해 그것을 안정적으로 극복해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한국은 이미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재난 속에서도 사회적 연대와 제도적 대응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세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정치적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민주주의란 제도가 아니라 실천이며 혼란 속에서 원칙을 지켜낸다는 것이야말로 그 진정한 힘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그 증명은 지금처럼 흔들리는 세계 민주주의가 다시 새겨야 할 하나의 이정표가 되었다.